자,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책 이름은요, 독습입니다. 독습은요, 독서 습관입니다. 독서 습관. 여기서는 독서 습관이 10가지를 따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문독이 있어요. 문독. 책을 읽을 때 질문하면서 읽자. 숙독이 있어요. 깊이 있게 깨닫고 생각하면서 읽자. 숙독. 만독이 있어요. 만독은 영어로 슬로우 리딩이죠. 천천히 읽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낭독이 있어요. 옛날 서당에서 하늘 천 땅지하면서 서로 읽으면서 공부하잖아요. 낭독, 읽으면서 독서하는 법입니다. 등등등 해서 10가지인데요. 이런 책 내용을 소개해보라면 저는 여기서 깨달는 게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가 우수한 민족이 우리나라하고요. 유대인이죠. 두 민족은 머리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는 쪽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같이 머리가 좋은데 왜 차이 나느냐. 어릴 때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제가 깨달은 바가 참 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애들을 키우면서 집에 거실에 TV가 없대요. TV가 없어요. TV 대신에 책을 다 꼽아놨습니다. 꼽아놓고 거기서 부모님이랑 애들이 같이 책을 읽거든요. 심지어 화장실. 야, 이거 심하더라고. 화장실에도 책장이 있어. 거기서도 책을 봅니다. 우리나라와 독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도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또 유대인들은 애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특히 초등학교 애들 영상.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영상. 유튜브부터 해서 이것저것. 애들한테 영상을 가능한 배제를 합니다. 왜? 영상 보게 되면 게을러지거든요. 책을 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대신에 책을 보도록 하고요. 책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브루타. 애들하고 부모하고 애들끼리 책을 읽게 반드시 이 책을 읽게 되면 반드시 하브루타. 바로 토론. 어릴 때부터 생각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숙독을 해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가 발달이 된 거예요. 심지어 잠잘 때 애가 잠잘 때 그냥 안 잡니다.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베갯머리 독서를 해요. 애가 탁 될 적에 15분 동안 낭송, 책을 읽어줘요. 부모가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애가 잠을 자게 되면 그대로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그게 다 이제 기억에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떠올리게 되면 사실 제가 본 가정은 이런 가정이 없었습니다. 항상 거실에 TV, 그것도 대형 스크린이라고 말이지. 드라마 푹 빠져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보려고 하면 너는 공부해.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한 번쯤 우리가 독서하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을 위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어쨌건 생각도 없이 빌려본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폭 빠져버렸어요. 야, 생각보다 내가 기대를 안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구나. 10가지 독서법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독서 습관, 독서비 인생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자, 책을 보겠습니다. 공급입니다. 교재 보시면요. 57페이지죠. 57페이지. 58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네요. 그걸 4번 보게 되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그리고 바로 5번 보게 되면 공급 변화율이 나옵니다. 바로 공급 결정량인데요. 그러면
공급을 움직이는 요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5개가 메모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거제와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타제와 가격입니다. 세 번째가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네 번째가 기술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가 공급자 예상. 등등등등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좌측과 우측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1번, 1번 똑같죠? 거제바 가격, 거제바 가격 똑같잖아요. 얘가 무슨 말입니까? 거제바 가격은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는 둘 다 움직이는 공통연입니다. 2번, 2번 타지와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로 대체제보 보완지. 자, 2번도 똑같네. 그러니까 대체제보 보완전은 수요 공급 공통연입니다. 3번, 4번이 다르죠. 3번 소득, 4번 기호. 얘는 수요만 있잖아요. 다시 3번 생산 요소 가격, 4번 기술이다. 공급만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과 기호는요, 공통연이 아니라 수요만 움직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은요, 공통이 아니고 공급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5번 보게 되면 소비자 예상이죠. 또 5번은 공급자 예상이네. 얘는요, 포인트가 예상이니까 공통요인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보죠. 마찬가지로 거제바 가격은 무조건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메모해 주시면 되고요. 거제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양자의 차이점은요, 공급 양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곡선 상의 이동이 되고요. 공급의 변화는 곡선 상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이렇게 각각 비교합니다.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먼저 거제바 가격은 앞에서 수요는요, 콜라를 예를 들었지만 공급은요, 콜라가 아니고 아파트를 집어넣죠. 이제 바로 공급자죠. 아파트를 짓는 공급자가 누굽니까? 건설회사. 어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지으려고 해요. 그래프를 볼까요? 자, 가격 P, 수량 Q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뭐가 된다? 비례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이죠. 얘가 바로 공급곡선입니다. 그래서 어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25평 아파트를 한 5억 잡을까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가격이 5억일 때 1000세대를 짓자. 요즘을 A점. 따라서 5억일 때 1000세대 짓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장 흐름이 좋아서 아파트 값이 5억짜리가 껑충 올라갑니다. 얼마로? 7억으로. 얼마나 좋아요. 예.
아파트값이 오르면 이때 찬스죠. 공급을 늘리죠. 1500세대를 짓자. 공급을 증가시키자. 요즘을 B점 잡을게요.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가잖아요. 거꾸로 아파트값이 폭락합니다. 폭락이에요. 5억짜리가 3억으로 뚝 떨어진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때는 공급을 줄이자.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줄이자. 요점을 C점 잡을까요?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가 된다. 그래서 A점은 5억일 때, B점은 7억일 때, C점은 3억일 때 이걸 전부 다 이은 것이 바로 우상향 공급 곡선이 됩니다. 자, 이럴 때 A점은 아파트 값이 5억일 때고요. 5억에서 B점은 7억이죠. 이렇게 올라가더라.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이 생기고 변화가 생겨요.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 양의 변화라고 불러요. 이런 다른 말로 동일한 곡선상에서 움직였으니까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결론. 거제와 가격이 변화하면 바로 곡선상에서 이동하고요. 이것을 학자들은 공급 양의 변화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제와 가격 이꼴 곡선상 이동 이꼴 공급 양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는 달라집니다. 즉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자, 요거는 그대로 그려서 이렇게. A점, B점, C점. 자,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이 있는데 3번 볼까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더라. 예를 들면 아파트 지는데 인건비가 껑충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당연히 적게 짓지. 따라서 요소 가격이 상승하더라 하면 적게 짓죠. 이렇게 감소가 돼요. 공급은 감소가 됩니다. 얘가 바로 생산 요소 가격 상승입니다. 즉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축비가 오르면요 아파트를 많이 못 짓잖아요. 공급은 감소가 된다. 무슨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 기술이 발달합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해요. 건축 기술이 발달한 만큼 아파트를 많이 짓죠. 이만큼 증가됩니다. 얘는 바로 건축 기술의 발달입니다. 기술이 발달이 되면 공급은 증가됩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 좌측 이동은 감소다. 그래서 우측은 증가, 좌측은 감소가 되고요. 이렇게 곡선 자체가 움직이더라. 이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따라서 거제와 가격만이 이렇게 곡선상 이동이 되고 공급 양의 변화가 되고요. 거제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공급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거제와는 공급량의 변화. 거제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곡선 자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남은 게 타제와 가격과 공급자 예상이 남았습니다. 이거 설명을 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공급자가 예상해요. 뭘 예상하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을 하면 공급자는요, 공급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오른다고 예상하면 공급을 증가시키자고 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앞에서 소비자가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사색이 있죠. 다시 말하면 편의점에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오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사색이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오른다고 하면요, 파는 사람은 많이 팔까 적게 팔까? 안 팔지. 오른다고 하면요, 파는 사람은 담배를 창고에 재워놓고 안 팔아요. 예. 그래서 공급자는요, 오른다고 예상하면 그때까지는 창고에 숨겨놓고요, 오히려 안 판다. 공급이 감소가 돼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예상만 나왔다면 무조건 어떻게? 반대해석입니다. 오른다고 하면 살 사람은 살려고 하는데 팔 사람은 안 판다. 그래서 예상만 나왔다면 수요와 공급은 편하게 반대해석하자. 참고로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제가 지웠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왜냐?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 안 나온 걸 굳이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타재와 가격, 대체재와 보완제로 무조건 반대해석입니다. 반대해석입니다. 앞에서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수요에서 대체재는 무조건 비례관계, 보완제는 무조건 반비례관계. 이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아무 생각 없이 수요와 반대해석을 하자. 수요에서 대체재가 비례관계라면 공급은 반대로 반비례관계. 즉, 증가하면 감소합니다. 반비례관계. 다음에 수요에서 보완제가 반비례관계라면 공급은 무조건 반대해서 비례관계. 반대해서 가자. 그래서 수요만 확실히 새겨버리고요. 공급은 편하게 수요 거꾸로 반대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요, 오늘 여러분 너무 많은 거 알아버리면 머리가 꼬여버리니까 여기다 구체적인 예는 제가 3월 달에 예를 들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뭐 콜라 사이다 하듯이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공급에서 대체재와 보완제는 수요하고 무조건 반대해석입니다. 그러면서 33회 동안에 우리 시험을 분석하게 되면요, 공급에서 대체재와 보완제는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 예. 공급에서 대체재는요, 아주 가끔 나와. 아주 가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 비중을 크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수요는요, 얘는요, 무진장 많이 났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공급은요, 가끔 대체재가 나오기도 하지만 얘는 또 안 나왔다. 그래서 공급은 너무 비중 두시지 마시고 수요와 반대해석이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예. 상찬 얘는요, 3월 달에 한 번 더 얘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 결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로지 거제와 가격만이 곡선상 이동이고 공급 양의 변화가 되고 거제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공급의 변화가 된대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58페이지 1번 동그라미 1번 공급 양의 변화는요, 기억번 보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밑줄입니다. 해당 재화 가격 밑줄 요거죠. 거제와 가격, 해당 재화 가격, 거제와 가격 밑줄 하시고, 다음에 니은번 보게 되면요, 밑줄입니다.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 밑줄, 곡선 상 이동입니다. 2번요,
공급의 변화는 기업번 밑줄 하세요. 해당 재와 가격 이외 밑줄, 그리고 이외의 동그라미. 바로 그 재와 이외 나머지가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돼요. 니은번 보게 되면요. 공급의 변화는 밑줄합니다. 공급 곡선 자체 이동 밑줄.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디귿번요. 디귿번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우측 이동은 증가죠. 증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 우측 이동은요. 여기서 내려갔잖아. 내려갔으니까 하향 이동입니다. 그래서 우측 이동, 하향 이동 똑같단 말입니다. 얘를 이제 묶어버리면 우하향 이동이죠. 우하향 이동입니다. 세 가지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더라 우측 이동, 하향 이동, 우하향 이동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좌측 이동은 감소죠. 공감소. 자, 바로 좌측 이동은 감소다. 그러면 좌측 이동은 또 흰선 기준에서 올라갔지. 올라갔으니까 상향 이동입니다. 상향 이동. 이걸 다 합치게 되면요. 좌상향으로 이동했잖아요. 좌상향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공급 감소는 좌측 이동, 상향 이동, 좌상향으로 이동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 출제인들은요. 자유사제로 단어를 섞어서 묻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묻는 것이 디귿번입니다. 교재 볼까요? 자, 디귿번 보시면 공급의 변화는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다. 공급 증가는 밑줄 하세요. 공급의 증가 밑줄. 두 번째 줄 우측 이동, 괄호 우하향 이동 밑줄 나왔죠? 그래서 공급 증가는 우측으로 이동, 우하향으로 이동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어서 공급의 감소는 공급의 감소 밑줄. 이것은 좌측, 괄호 좌상향으로 이동 밑줄. 그래서 공급 감소는 좌측으로 이동, 좌상향으로 이동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아래 그래프 보시면 이제 구분되시겠죠. 왼쪽 그래프는 곡선 상의 이동이니까 공급 양의 변화가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공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괄호 5번 59페이지. 자,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 등이죠. 1번 생산 요소 가격, 2번 개수 수준, 3번 면적 가격 변화 예상. 짚어 볼까요? 생산 요소 가격, 다음에 2번 개수 수준의 변화,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공급자의 가격 예상, 면적 가격 예상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곡선 자체를 움직이고. 그러면 아래 보니까 박스 있죠. 자, 박스를 보시면 공급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표가 나와요. 여기다가 별표하시고요. 항목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지? 박스 안에 끄집어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 증가 항목 6개 있죠. 공급 감소 6개. 이런 것들을 8개 섞으면서 또 묶게 되면요. 좋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공급 증가는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주택 건설업체 수, 공급자 수가 증가되면 공급 증가지. 두 번째는 뭐죠?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 하락. 얘가 뭡니까? 옵니다. 생산 요소 가격 하락입니다. 인건비가 하락하고 건축비가 하락하면요. 공급은 증가되겠지. 이런 말이거든요. 세 번째, 시장의 이자율,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항목을 차근차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6번요.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 그래프가 빠졌네요. 지금 지난 시간 그랬던 그래프인데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공급자 A가 있고요. 회사 B가 있고요. 그럼 공급선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파르다. 이걸 전부 다 합하게 되면요. 시장 전체가 돼요. 시장 전체.
요거 다 합하게 되면 이렇게 하니까 뭐 10개가 되고 요거 합하게 되면 또 20개가 되면 합하니까 30개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완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30개가 된다. 그래서 개별 곡선을 전부 다 합한 것이 시장 전체 곡선이고 시장 전체 곡선은 합하니까 길기가 완만해지고요. 탄력적이 됩니다. 이런 문장이 바로 해당 문장이죠. 60페이지 보시면 59페이지 보시면 괄호 6번이죠. 개별 공급과 시장 전체 공급인데요. 따라서 1번에서 맨 끝에 줄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따라서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은 개별 곡선을 수평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합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길기는 완만해지더라. 완만해지더라. 자, 다음에 괄호 7번. 부동산 공급은요. 공급을 보시면 그다음에 1번, 2번, 3번 토지의 공급. 토지 공급은 두 가지입니다. 기업번 물리적 공급, 니은번 경제적 공급이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프를 보게 되면 수직이다. 수직이죠. 얘가 바로 물리적 공급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절대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양은 한정이 되었죠. 수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늘릴 수가 있다. 경제적 공급은요. 수직이 아니고 우상향. 얘가 바로 토지의 경제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지만은요, 경제적 공급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용도를 바꾸면요. 그래서 용도를 바꾸게 되면 용도적 공급은 얼마든지 이렇게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해서 우상향 모양, 상대로 탄력적인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비교하시고요. 자,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균형가격입니다. 네모 3번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자, 얘는 잠시 보류하고요. 균형가격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뒷페이지죠. 자, 3번 목차가 탄력성. 그래서 균형가격 보기 전에 탄력성을 먼저 본 다음에 균형가격 넘어갑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보려니까 우리 책에는요, 조금 뒤로 넘어가죠. 탄력성. 65페이지죠. 65페이지. 자, 65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시면서 공부한 내용들이 우리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됐을지 한번 확인하고요. 탄력성을 보겠습니다. 기출표를 보시면 돼요. 기출표. 자, 첫 시간 하나 드린 1주차 기출표를 보시면요. 자, 먼저 수요공급 찾으셨습니까? 수요공급. 자, 수요공급 보게 되면 출제가 많이 되었죠. 그러면 수요공급 기출표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줄 까만 세모 보시면 수요 결정률 요거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엄청 나왔잖아요. 5회, 8회, 16, 18, 19, 21, 29 7번 나왔고요. 다음에 까만 세모 수요곡선의 이동. 이게 뭐죠? 요거잖아요. 그래프가.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증가. 좌측 이동은 감소, 이동. 요거 묻는 것이 4회, 7회 때 두 문제, 17, 18, 25, 26, 31, 8번 나왔고요. 다음에 네 번째 줄, 수요공급 결정을 합해서 묻는 것이 5번 나왔고, 한 줄 내려가서 까만 세모, 부동산 공급만 묻는 것이 3회, 7회, 23, 24 두 문제 나왔죠. 27, 33, 작년에 나왔네요. 총 7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한 줄 내려가서 세모 전화기 탄력성 기가 막히죠. 동그라미가 엄청나잖아요. 이거 다 세어보시면요. 총 25개. 그래서 탄력성은 무려 문제가 25번 나왔어요. 다음에 세모 전화기 균형가격. 균형가격도 엄청나죠. 동그라미 다 세어보게 되면 몇 번 나왔다? 23번이요.
그러니까 탄력성과 균형가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균형가격 23번 나왔고 탄력성은 25번 나왔으니까 탄력성이 솔직히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고성 가장 중요한 게 최근 시험은요. 탄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탄력성을 보도록 할게요. 탄력성. 자, 교재는요. 65페이지요. 65페이지. 탄력성. 자, 교재를 보기 전에 강의 노트 보죠.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수요 공부했죠. 두 번째 공급을 공부했고요. 세 번째가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의부터 나와요. 탄력성은요, 최초 개념은 물리학 용어인데요. 물리학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줘요. 자, 충격을 주니까 반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충격을 주니까 그 반응을 비율로 표시하겠다. 얘가 바로 탄력성입니다. 그럼 이때 이것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요. 분수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충격이 분모가 돼요. 충격이 분모가 된다. 다음에 반응은 분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비율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충격에 대한 반응이죠. 충격에 대한 반응을 비율을 표시한 것이 바로 탄력성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도 100이다. 오, 똑같네요. 충격 반응이 똑같아. 그러면 숫자로 표현합니다.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도 100이다. 땡땡 1이 되죠. 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1이 되는 것을 탄력성이 1이다. 1이 되면요. 이것은 충격과 반응이 똑같아. 이것을 단위 탄력적 이렇게 불러요. 충격과 반응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2배나 커요. 200이다.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200이다. 땡땡 2가 되죠. 1보다 크잖아요. 얘가 바로 탄력성은 1보다 크다. 반응이 크잖아요. 이것을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이요. 밑도 끝도 없어요. 무한대로 크대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무한대로 크더라. 그 값은요. 무한대가 되겠네요.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 반응이 무한대로 크더라. 극단적이죠. 이때는요. 완전자가 붙어요. 완전 탄력적입니다. 이어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적어요. 반응이 50이다. 반응이 반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작다 50이다. 땡땡 0.5가 돼요. 그러면 1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탄력성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격을 배워주니까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제로다.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전혀 없다. 제로다. 땡땡 0이 되겠네요.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탄력성은 0이 된다. 극단적이죠. 완전 작업했죠.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가 5가지 경우다. 5가지.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 탄력성은요, 기준이 1이다. 자, 1을 기준으로 반응이 크면 탄력적이다. 반응이 작으면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탄력성하게 되면 항상 기준은 1이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반응이 크다, 탄력적이고 작으면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공부하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예배가 되거든요. 주로 이제 탄력성하게 되면 반응이 클 때 탄력적일 때, 반응이 적을 때 비탄력일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요,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괄호 2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1보다 크면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반응이 크다. 반응이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민감하죠. 민감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민감한 반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같은 말로 반응이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다. 따라서 이제 탄력성은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아주 민감한 반응이다. 1보다 작으면요, 비탄력적이면 반응이 작다, 둔감한 반응이다 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탄력성은요, 1이 기준이고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크게 5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 탄력적, 작을 때 비탄력적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탄력성은요, 충격에 대한 반응의 정도로 가르치는데 학교론에서는 자, 어떤 충격? 가격 변화를 충격을 줘요. 가격 변화를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반응은요, 수요량이 변하더라. 이것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요, 백화점. 자, 백화점에서는 항상 계절마다 전기대 박연 세일하죠. 백화점에서 세일합니다. 주로 몇 프로 세일하죠? 30%. 자, 백화점에서 세일하더라 30%. 얘가 뭡니까? 충격을 줬잖아요. 가격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세일 첫날 반응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반응이 커요, 작아요? 세일 첫날에는요, 주차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만큼 사러 오더라. 그래서 충격보다 반응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세일은요, 굉장히 반응이 크다. 주차가 안 될 만큼. 이러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를 시켰더니 거기가 수요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크면 탄력적, 반응이 적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해석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휘가 돼요. 그럼 칠판부,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요.
65페이지. 거로 2번 내려가죠. 2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요. 동암 1번 개념 보게 되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상품의 밑줄 아세요? 가격이 변화할 때 충격이죠.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밑줄. 얘가 반응이잖아요. 따라서 아래 공식 보게 되면요. 분모 분자. 자, 분모가 요거잖아요. 분모가 충격이니까 가격 변화율이 되고, 분자는 반응이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암 2번요. 탄력성의 크기 종류가 기역번 탄력적, 니은번 비탄력적, 디귿번 단위 탄력적, 리을번 완전 비탄력, 5번 완전 탄력. 이거 나왔죠? 5가지. 그러면서 자, 밑에 박스 표를 보니까, 자, 표를 보면 한꺼번에 정리가 되겠네요. 자,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탄력성 이꼴 0이다. 이제 아시겠죠? 0이면 완전 비탄력.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죠. 두 번째, 탄력성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때는요, 반응이 적은 경우죠. 세 번째, 탄력성이 1이 되면 단위 탄력, 가격 변화와 수량 변화, 충격과 반응이 똑같잖아요. 다음에 네 번째, 탄력성이 1보다 크면요, 탄력적이 되고 반응이 큰 경우고, 다섯 번째, 탄력성이 무한대로 크면 완전 탄력적이다 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탄력성 종류를 보았고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탄력성과 기울기의 관계. 탄력성과 기울기. 자, 탄력성 기울기인데요. 자, 얘를 보기 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 교재 앞페이지를 봐요. 65페이지. 65페이지 앞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1번 올라가죠. 1번 보시면 탄력성의 개념이 나와요. 탄력성의 개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데요. 자, 동그라미 3번을 보게 되면 수요의 탄력성에는 단어 3개 있죠. 단어 3개를 밑줄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밑줄, 소득 탄력성 밑줄, 교차 탄력성 밑줄 해서 탄력성 종류가 3가지가 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탄력성은 항상 어떤 충격, 가격 변화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수량이 변하더라. 얘가 말 그대로 가격 탄력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탄력성은요, 출발이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래서 통상 생략이 됐습니다. 가격 탄력성. 가격이 딱 생략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바로 가격 탄력성. 지금 공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소득 탄력성은요, 가격을 지우고 여기다가 소득을 집어넣죠. 소득 변화. 소득이 변하더라. 얘가 충격이 되는 거예요. 자, 소득이 변하니까 수량이 변하더라. 기억나십니까? 소득하게 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뭐라고 했지? 정열. 정상제와 열등제.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가 되고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감소하면 열등제. 달라지잖아요. 변화가 달라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 충격이 가격이면 가격 탄력성. 소득이 되면 소득 탄력성. 자,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요, 가격도 아니고 소득도 아니고 바로 타재와. 타재와. 오늘 공부했잖아요. 타재는 크게 두 가지죠. 대체제와 보완제죠. 여기서 자꾸 나와요. 그러면 수요에서 대체제는 비례, 반비례. 왜? 비례. 따라서 대체제는 비례니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하더라. 증가. 비례 갑니다.
보완제는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제는 반비례죠. 거래자 수요가 감소하더라. 대시제는 비례관계, 보완제는 반비례관계, 반응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타제와 탄력성, 줄여서 교차 탄력성입니다. 따라서 타제와는 다른 말로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입니다. 가격이 변하면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한다, 소득 탄력성, 타자 가격이 변하는데 대시제 보완제, 이러면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은요, 크게 세 가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다. 그래서 항상 소득 탓이 나왔다면 무조건 뭐지? 정열, 정상제와 열등제. 교차 탓이 나왔다면 무조건 뭐지? 대치제와 보완제가 나와야 됩니다. 네. 종류까지 봤고요. 그러면 다시 앞에 지 봐요. 자, 앞에 지를 보시면 67페이지죠. 탄력성과 기울기의 관계입니다. 탄력성과 기울기. 탄력성과 기울기는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의의를 공부하면서 참고표 나와있죠. 이렇게. 탄력성과 기울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얘가 뭐냐? 한마디로 역수. 역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 무조건 거꾸로 반대관계.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고요. 기울기가 작으면 거꾸로 탄력성은 크다. 항상 기울기와 탄력성은 무조건 반대석입니다. 반대. 계속 반복합니다. 기울기가 크면 이거죠. 기울기가 크다. 얘가 큰 거예요. 가파르다. 따라서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가파르다. 그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으니까 탄력성이 작으면 뭐지? 비탄력적. 같은 말입니다. 기울기가 크면,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기울기가 작다. 작으면 완만하지. 기울기가 몇 동 얼마 안 되잖아요.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하면 반대로 탄력성은 커지니까 이럴 때는 크다면 탄력적이죠. 따라서 기울기가 작으면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이 문장은요, 문장 그대로 나기 때문에 같은 말이고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역수관계야.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시면요, 이 내용은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럼 계속 연결합니다. 이 내용을 그래프로 확인하자. 그래프로. 자,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쇠고수를 씁니다. 하나는요, 기울기가 가파라요. 하나는 완만하다. 자,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가파르다, 이건 뭐죠? 기울기가 크잖아요. 따라서 기울기가 가파르다. 가파르면 뭐가 되죠? 비탄력적이 돼요. 가파르면 비탄력적이 되고요.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죠. 기울기가 완만하다. 완만하면 반대로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문장보다 그림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이게 바로 기울기와 탄력성의 관계를 말해요. 또 처음 들으니까 다소 이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지만은요,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듣고 이제 잠시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예.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가파르면 비탄력적이죠. 그럼 이 그림 보시면서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얘가 아니지. 비가 이렇게 떨어지지.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가파르면 비탄력적. 이러면 좀 편하게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가파르면 뭐가 된다? 비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입니다. 계속해서 왜 완만하면 반응이 크다, 탄력적이 되고 왜 가파르면 반응이 적다, 비탄력적이 됩니까? 그 이유를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자, 백화점에서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가격이 100만 원은 자, 여성용 모피 코트가 있어요. 얼마? 100만 원. 코트가 100만 원입니다. 비싸죠. 비싸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자. 언제까지? 세일할 때까지. 그럼 백화점에서 세일 언제 합니까? 세일하게 되면 몇 프로 세일하지? 30% 세일하죠. 백화점에서 30% 세일합니다. 자, 30% 세일하게 되면 얼마에 산다? 70만 원. 따라서 세일하게 되면요. 자, 이만큼 30% 세일하게 되면 70만 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 세일하더라. 가격 세일합니다. 충격. 가격 세일하더라. 충격. 똑같이 30% 세일했다. 이렇게 해서 충격을 줬잖아요. 충격 줬는데 반응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그러면 똑같이 세일했는데 자, 얘는요 반응이 엄청 크잖아요. 따라서 충격보다 반응이 크다. 크니까 뭐지? 탄력적입니다. 얘는요 충격보다 반응이 작잖아요. 반응이 작으니까 가파르다.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결기가 완만하면요 반응이 큰 경우고 결기가 가파르면요 반응이 작은 경우다. 반복해서 결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여기까지 탄력성과 결기 관계는 항상 역수관계.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다시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그러면요 점점 더 완만해지면서 극단적으로 수평선이다. 극단적으로 완만하죠. 하면 탄력성은 얼마가 되죠? 무한대로 크다. 얘가 바로 완전 탄력적. 얘가 돼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 가장 극단적입니다. 가파르면 비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수직이 돼요. 가장 극단적이죠. 이럴 때는 탄력성은 0이 된다. 완전 비탄력.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곡선은 수직이 돼요. 수직. 그러면 지난 시간 이런 그래프 기억나시죠? 토지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토지는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뭐가 되지? 수지예요. 얘가 뭡니까?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된다. 바로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요. 67페이지. 탄력성과 기록 연결을 설명을 드렸고요.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고 한가운데 곡선도 있고요.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넣어볼까요? 완만하다, 가파르다. 그럼 완성이 되잖아요. 길이가 완만하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수평이 되면 가장 먼저 크다 완전 탄력이 되고요. 수직이 된다, 탄력성은 0이 된다, 완전 비탄력이 되고요. 한가운데 기울기는요, 탄력성이 1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은 달라지더라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숙달이 돼야 됩니다. 완만하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면 이제 두 개를 같이 비교합니다. 수요는 완만하지. 공급은 가파르잖아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수요가 완만하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적이 되고 공급은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해석합니다. 완만하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탄력적입니다.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기울기가 됩니다. 자, 이어서 67페이지 번호 3번이 있죠. 3번은 탄력성 결정요인입니다. 결정요인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